성종 25년 한양 월산대군 사저 1494년 봄, 월산대군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째였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 씨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상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궁중 안팎의 부인들이 모두 화려한 옷감으로 갈아입고 잔치를 즐길 때도 그녀만은 소복 차림으로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문안을 올렸습니다. 지아비께서 평생 아끼시던 매화나무에 올해도 꽃이 피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박 씨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48배 나이였지만 그녀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성종 25년 3월 기사에는 승평 부부인 박 씨, 그 절개가 송죽과 같아 궁중이 모두 칭송하더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그녀는 왕실 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박 씨는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중선은 세조 때 공신으로 책봉된 인물이었고 오빠 박원종은 벼슬길에 나아가 장래가 촉망받는 무신이었습니다. 그녀가 15세 월산대군과 혼인했을 때 한양의 모든 사람들이 천생연분이라 칭송했습니다. 월산대군은 세조의 손자로 학문이 깊고 성품이 온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월산대군은 병을 얻어 4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박 씨는 27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 그녀는 남편의 혼을 기리며 한결같이 절개를 지켰습니다. 성종 25년 12월 창덕궁 인정전 1494년 겨울 성종 임금께서 갑자기 승하셨습니다. 궁궐은 온통 곡성으로 가득했고 대왕대비 정희왕 후께서는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왕실의 큰 상을 치르는 동안 박 씨는 왕실 부인으로서 예법에 따라 궁궐에 머물며 상례를 돕고 있었습니다. 승평 부부인 잠시 이리 오시겠습니까? 대왕대비의 내관이 박 씨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대왕대비의 처소인 자경전으로 향했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방 안에서 70이 넘은 대왕대비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이 늙은이가 걱정이 태산 같소. 새로 등극하신 전하께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 계시오. 대왕대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맏아들이었지만 그의 생모 윤씨는 성종 8년의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은 4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그 후 줄곧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연산군 일기 즉위년 12월 조에는 상께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시며 생모를 찾으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왕대비 마마 소첩이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사옵니까? 박 씨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대왕대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하께서 자주 부인을 찾으신다 하시오. 부인의 온화한 성품이 전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소? 부디 전하를 잘 보살펴 주시오.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숙모였습니다. 월산대군이 살아계실 때 어린 연산군은 종종 그들의 집을 찾아와 놀곤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식이 없었기에 조카인 연산군을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연산군 원년 정월 창덕궁 월화문 1495년 초봄 숙모마마 계시옵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왕실 부인들이 머무는 별당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옷을 여미고 문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밤중에 어인일이시옵니까? 문 밖에는 연산군이 서 있었습니다. 21살의 젊은 임금은 골룡포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숙모, 아니 부인, 짐이 또 꿈을 꾸었소.
어머니께서 피를 흘리며 짐을 부르시는 꿈을. 연산군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꿈은 그저 꿈일 뿐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이 나라의 임금이시니 마음을 굳건히 하셔야 하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갑자기 박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부인만이 짐을 위로할 수 있소. 부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짐은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듯한 느낌을 받소. 박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손아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전하, 신첩은 전하의 숙모이옵니다.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예법? 예법이 무엇이오? 짐은 임금이오. 짐이 원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이오. 연산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이 청년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순수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원한과 왕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며 그의 마음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전하. 박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신첩은 죽어도 전하의 숙모이옵니다. 신첩의 지아비 월산대군께서는 전하의 큰아버지이셨습니다. 이 몸이 비록 궁궐에 머물고 있사오나 신첩의 마음은 오직 지아비의 위패 앞에만 있사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박 씨의 손을 놓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좋소. 지금은 물러가겠소. 하지만 부인 명심하시오. 짐은 이 나라의 주인이오. 짐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오. 연산군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산군 원년 2월 승평부 사저 1495년 봄, 박 씨는 서둘러 궁궐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례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더 이상 궁궐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마마, 오늘도 대궐에서 사람이 왔사옵니다. 늙은 상궁 월심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월심이는 박 씨가 월산대군과 혼인할 때부터 그녀를 모셔온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더냐? 전하께서 마마를 궁궐로 다시 불러들이고 싶다 하셨답니다. 대왕 대비 마마를 모시는 일을 맡아달라 하시며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느니라. 내가 다시 궁궐에 들어가면 전하의 그릇된 마음만 더욱 커질 것이니라. 월시민은 박 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것이옵니까? 박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나무 가지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월심아, 내가 이제 어찌해야 좋을꼬? 전하께서 나를 여인으로 보시는구나. 월심이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마마, 그것이 참말이옵니까? 전하께서 감히. 쉿. 이 말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박씨 가문은 물론 전하의 명예까지 땅에 떨어질 것이니라. 박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절개를 의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7의 과부가 된 후 20여 년을 한결같이 남편만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승평 부부인 박씨, 그 절개가 얼음보다 깨끗하고 옥보다 고결하더라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결한 명예가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친자식처럼 아꼈던 조카의 광기 때문에.
연산군 원년 3월 승평부 사저 1495년 늦봄,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은 조용히 타올랐고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대감마님, 소첩이 이제 어찌해야 하옵니까? 전하께서는 날로 더욱 집착하시고 소첩은 갈 곳이 없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약한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소첩이 전하의 요구를 거부하면 전하께서는 필시 우리 가문을 해치려 하실 것이옵니다. 하오나 만약 소첩이 굴복한다면 소첩은 평생 대감마님께 지은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사옵니까? 박 씨는 남편의 위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이 계시오? 박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동생 박원종이었습니다. 박원종은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이, 큰일이오. 오늘 조정에서 전하께서 누이를 궁궐로 불러들이겠다 하셨소. 그것도 정일품 명부의 자리를 내리겠다 하시며.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일품 명부는 왕의 후궁이 받는 최고 품계였습니다. 만약 그 자리를 받는다면 그녀는 공식적으로 연산군의 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종아. 박 씨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이는 절대 궁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라.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말이니라. 박원종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누이의 고결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누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하를 설득해 보겠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박 씨는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꽃은 지지 않으리. 설령 달이 지더라도. 그날 밤 박 씨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고난의 시간들을.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절개를 꺾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그 고결한 이름을 어떤 폭군의 광기도 더럽힐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승평 부부인 박 씨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 원년 4월 한양 의금부 옥사 1495년 늦봄, 박원종을 당장 잡아들이라. 연산군의 노호가 창덕궁 편전을 뒤흔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원년 4월 15일 조에는 상께서 크게 노하시어 좌참찬 박원종을 영모의 혐의로 국문하라 명하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원종이 무슨 영모를 꾸몄단 말입니까? 신하들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박원종은 성종 때부터 충직하게 나라를 섬겨온 무신이었습니다. 그는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웠고 병조 참판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영모를 꾸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진짜 의도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의금부 도사들이 박원종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원종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누이를 탐하는 전하를 말리려 한 자신을 연산군이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원종아. 집 밖에서 누이 박 씨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소복 차림으로 뛰쳐나와 동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금부 도사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부인, 물러나시옵소서. 이는 전하의 명이옵니다. 아니 되오. 내 동생은 아무 죄도 없소. 그를 놓아주시오. 박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고결한 부인이 이 순간만큼은 한 사람의 누이로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은 돌아보며 누이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라는 메시지를. 하지만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연산군이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가문을 하나씩 짓밟기 시작했다는 것을. 연산군 원년 4월 의금부 국문장 1495년 4월 하순 박원종 내가 정령 영모를 꾸미지 않았다 하느냐. 의금부 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박원종은 형틀에 묶인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태장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박원종을 3일 동안 국문하였으나 아무 죄목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신은 영모를 꾸민 적이 없사옵니다. 박원종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금부 관리들도 난처해했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박원종의 입에서는 영모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무 죄도 짓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연산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종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그의 집안을 샅샅이 뒤져 영모의 증거를 찾아내라. 전하의 명이 떨어지자 의금부 도사들은 박씨 가문의 집들을 급습했습니다. 박원종의 아내와 자식들, 친척들까지 모두 잡혀갔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원종이 영모를 꾸몄다더라. 아니라네. 들리는 말로는 전하께서 승평 부부인을 탐하시는데 박원종이 이를 막으려 하다가 화를 입었다더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 씨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동정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연산군 원년 5월 승평부 사저 1495년 초여름 박 씨는 사당 앞에 꿇어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늙은 상궁 월시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몸이 상하옵니다. 부디 진지라도 드시옵소서.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내 동생이 옥에 갇혀 매를 맞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궁중 내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승평 부부인 전하께서 부르시옵니다. 당장 대궐로 입궐하시라는 전교이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겠나이다. 곧 입궐하겠나이다. 월시미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마마 안 되옵니다. 대궐에 들어가시면. 월시마. 박 씨는 조용히 상궁의 손을 풀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내 동생은 죽고 우리 가문은 멸문할 것이니라. 나 하나의 희생으로 가문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니라. 박 씨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상복인 소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비녀 하나만 꽂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승평 부부인이다. 월산대군의 아내이다. 이 정체성만은 절대 잊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연산군 원년 5월 창덕궁 편전 1495년 5월 초 박 씨가 편전에 들어서자 연산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물러가고 방 안에는 임금과 그녀 단둘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신첩 승평 부부인 전하를 뵙사옵니다. 연산군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부인, 그동안 편찮으셨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박원종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영모를 꾸민 죄인의 누이라니.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연산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신첩의 동생은 영모를 꾸미지 않았사옵니다. 전하께서도 이를 잘 아시지 않사옵니까? 연산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인은 짐이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 생각하시는가? 감히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신첩은 전하께 간곡히 청하옵니다. 부디 신첩의 동생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는 전하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한 신하이옵니다. 연산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박 씨는 몸을 떨었지만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종을 풀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소. 하지만 부인,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는 법이요. 전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부인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연산군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짐의 여인이 되시오. 궁궐에 들어와 짐을 모시시오. 그러면 박원종은 물론 박 씨 가문 전체를 보호해 주겠소.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전하, 거부하시겠소? 연산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종은 내일 아침 참수될 것이요. 그리고 박 씨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노비가 되고 여자들은 관기로 떨어질 것이요. 그것이 영모죄의 대가이요. 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났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 씨, 임금의 협박 앞에서도 의연하였으되 가족의 목숨을 생각하니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 전하.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신첩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신첩이 결정하겠나이다. 연산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사흘을 주겠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부인. 사흘 후에도 거부하신다면 짐은 정말로 박 씨 가문을 멸할 것이오. 박 씨는 비틀거리며 편전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핏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아비시여, 소첩을 용서하소서. 연산군 원년 5월 의금부 옥사 면회실 1495년 5월 중순, 박 씨는 특별히 허락을 받아 동생을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도 승평 부부인의 고결한 명성을 알고 있었기에 짧은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박원종은 형틀의 상처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누이가 들어오자 그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이, 오셨소. 박 씨는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원종아, 내 때문에, 모두 내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는구나. 박원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누이. 이는 누이의 잘못이 아니오. 이는 모두 폭군의 관기 때문이오. 전하께서 나에게 궁궐에 들어오라 하셨다. 그러면 너를 풀어주시겠다 하셨다. 박원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누이께서는 평생을 절개를 지키며 사셨소. 그 고결한 명예를 이제 와서 더럽힐 수는 없소.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나는 기꺼이 죽겠소. 박원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이, 내가 죽더라도 누이께서는 절개를 지키시오. 그것이 우리 박 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요.
나 하나 죽는 것과 누이의 평생이 더럽혀지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겠소? 박 씨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남매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원종아, 용서하여라. 누이가 너무 무력하구나. 아니오, 누이. 누이는 이미 충분히 강하시오. 이제 누이께서 해야 할 일은 살아남는 것이오. 어떤 방법으로든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폭군의 시대가 끝날 것이오. 박원종은 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시오, 누이. 그리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주시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들어와 박 씨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일어섰습니다. 동생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옥사를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연산군 원년 5월 승평부 사저 1495년 5월 하순 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아비시여, 소첩이 이제 궁궐에 들어가려 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오나 지아비께 맹세하옵니다. 소첩의 육신은 비록 궁궐에 갇힐지언정 소첩의 마음과 영혼은 오직 지아비 한 분만을 향하겠나이다. 그 폭군이 소첩의 몸을 가둘지언정 소첩의 절개만은 절대 빼앗지 못할 것이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위패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첩을 용서하소서. 하오나 소첩은 가문을 지켜야 하옵니다. 동생을 살려야 하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육신은 궁궐에 갇힐지언정 영혼만은 자유롭게 지키리라고.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소복 차림으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탄 가마가 대궐 문을 들어설 때 한양의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부인이 승평 부부인이라더라. 들리는 말로는 전하의 총애를 받아 입궁한다던데. 아니라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더군. 소문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박 씨가 얼마나 처절한 선택을 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를. 그렇게 승평 부부인 박 씨는 핏빛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 원년 6월 창덕궁 서별궁 1495년 초여름 박 씨가 입궐한 다음 날 연산군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창덕궁 서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서별궁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원년 6월 3일 조에는 상께서 승평 부부인을 위해 서별궁을 수리하고 금표를 세우게 하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금표. 그것은 임금의 명으로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만든 경계선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서별궁 주변 100보 이내에 금표를 세우고 누구도 박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부인은 집만 볼 수 있어. 다른 누구도 부인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요. 연산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창문 밖 금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표지석은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의 벽이었습니다. 서별궁은 화려했습니다. 연산군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명나라에서 들여온 비단 병풍, 청자향로, 금실로 수놓은 이불과 베개들. 하지만 박 씨는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마, 이 비단 옷을 입어보시옵소서. 전하께서 명나라에서 특별히 들여오신 것이라 하옵니다. 연산군이 보낸 나인이 화려한 비단 옷을 펼쳐 보였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그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워라. 나는 이 소복 외에는 입지 않을 것이니라. 나이는 당황했습니다. 전하의 하사품을 거부하는 것은 큰 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단호한 눈빛에 나이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서별궁에 들어온 후에도 여전히 남편이 생전에 만들어준 소복만을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장신구 대신 간소한 비녀 하나만 꽂았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연산군이 하사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원년 6월 서별궁 내실 1495년 6월 중순 밤 부인 짐이 왔소. 한밤중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서별궁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촛불 아래 앉아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책을 덮고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를 뵙사옵니다. 연산군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묘한 집착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인, 왜 짐이 하사한 옷을 입지 않으시오? 왜 짐이 준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으시오? 신첩은 이미 월산대군의 부인이옵니다. 신첩에게는 이 소복만으로 충분하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월산대군? 그는 이미 죽지 않았소? 부인은 이제 짐의 여인이오. 아니옵니다.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신첩의 육신은 전하께서 이곳에 가두셨사오나 신첩의 영혼은 오직 지아비 한 분만을 섬기옵니다. 전하께서는 신첩의 몸을 가두실 수 있사오나 신첩의 마음까지는 가두지 못하시옵니다. 연산군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는 박 씨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부인은 짐을 모욕하는 것이요. 짐은 이 나라의 임금이요. 그러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임금이시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오나 전하, 임금이라 하여 신하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 옳다옵니까? 임금이라 하여 숙질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 정당하옵니까? 연산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왕의 권력으로 그녀의 몸을 가둬도 그녀의 마음만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좋소. 연산군은 이를 갈았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짐에게도 방법이 있소. 박원종을 다시 옥에 가두겠소. 이번에는 정말로 참수할 것이요.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하시옵소서. 하오나 신첩의 동생이 죽는다 해도 신첩은 결코 전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차라리 신첩도 함께 죽겠나이다. 그녀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연산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 무슨 짓이오? 전하, 신첩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신첩은 이미 각오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 신첩의 몸을 더럽히려 하신다면 신첩은 이 칼로 목숨을 끊겠나이다. 박 씨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자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 연산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음성에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그 칼을 치우시오. 짐이 물러가겠소. 연산군은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은장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아비시여, 소첩이 끝까지 지켜내겠나이다. 소첩의 절개를. 연산군 원년 7월 서별궁 후원 1495년 한여름, 날이 갈수록 박 씨의 처지는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연산군은 그녀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원년 7월 조에는 상께서 승평 부부인에게 정일품 명부의 직함을 내리려 하셨으나 부인이 완강히 거부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일품 명부. 그것은 왕의 후궁 중 가장 높은 품계였습니다. 만약 그 직함을 받는다면 박 씨는 공식적으로 연산군의 후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으로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전하의 하교를 받들 수 없사옵니다. 박 씨는 연산군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거부했습니다. 신첩은 이미 월산 대군의 부인이옵니다. 다른 직함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전하의 명을 거역하시면 큰 화를 입으실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화를 받아들이겠나이다. 하오나 신첩은 절대 그 직함을 받지 않겠나이다. 결국 연산군의 명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완강한 거부 앞에서 연산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거리에서는 온갖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승평 부부인이 왕의 총애를 받아 입궁했다더라. 아니라네, 그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더군. 하지만 왕께서 그녀에게 후궁의 직함을 내리려 하지 않았던가. 그것을 그녀가 거부했다지 않은가.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 씨를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산군 원년 8월 서별궁 1495년 늦여름 박 씨에게는 단 한 명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늙은 상궁 월심이었습니다. 월심이는 박 씨가 월산 대군과 혼인할 때부터 그녀를 모셔온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박 씨가 서별궁에 갇히자 월심이는 자원하여 함께 들어왔습니다. 마마, 오늘도 진지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나이다. 월심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입궁한 이후 식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날로 여위어 갔고 몸은 약해졌습니다. 월심아,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구나. 박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갇혀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나를 왕의 총애를 탐한 추잡한 여인으로 여기고 있을 것이니라. 마마, 그리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마마의 고결한 절개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마마를 존경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니라 월심아. 백성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느니라. 내가 궁궐에 들어왔다는 사실, 왕께서 나에게 온갖 하사품을 내리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나를 의심할 것이니라. 박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금표 너머로 궁궐의 담장이 보였습니다. 저 담장 너머에는 자유로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월심아, 내가 이곳에 갇힌 지 벌써 석 달이 되었구나. 지아비의 위패 앞에 문안을 드린 지도 석 달이 지났구나.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비 씨여. 소첩이 그대를 만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월심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마, 반드시 이 어두운 시절이 지나갈 것이옵니다. 그때까지 견디시옵소서. 연산군 원년 9월 서별궁 1495년 초가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궁궐은 명절을 맞아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서별궁만은 조용했습니다. 박 씨는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박 씨는 그 달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월산 대군이 살아계실 때 추석이면 함께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아비께서는 달을 무척 좋아하셨지.
달이 뜰 때면 항상 나를 부르셔서 함께 달 구경을 하셨지. 박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연산군이 또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들어온 것은 나인이었습니다. 나인은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인마마 전하께서 명절을 맞아 선물을 보내셨나이다. 나인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화려한 비단옷과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치만 해도 백성 수십 명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치워라. 박 씨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느니라. 가져가라. 나인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단호한 태도에 나인은 상자를 다시 들고 물러갔습니다. 방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월산대군이 생전에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달이여, 밝은 달이여, 그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건만 이 몸은 어찌 갇혀 있는가. 달이여, 지아비에게 전해다오. 이 몸의 마음은 변치 않았노라고. 박 씨의 노랫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 소리는 금표를 넘어 궁궐 담장을 넘어 한양거리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산군 원년 10월, 서별궁 1495년 늦가을,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서별궁 마당에는 낙엽이 쌓였습니다. 박 씨는 마당을 거닐며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도 지고 나뭇잎도 지는구나. 하지만 그들은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리라. 과연 나에게도 그런 봄이 올까? 박 씨는 한 손에 낙엽을 쥐었습니다. 바스러지는 낙엽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내 몸은 여기 갇혀 있지만 내 영혼만은 자유롭구나. 저 폭군이 내 몸을 가둘지언정 내 영혼까지는 가두지 못하리라. 박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금표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절개만은 누구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소복을 꺼내 정성스럽게 꿰맸습니다. 시간이 지나 옷이 헤어진 곳을 바늘로 꿰매며 그녀는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지아비시여, 소첩은 끝까지 지켜내겠나이다. 소첩의 이 절개를, 소첩의 이 고결함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소첩을 오해한다 해도 하늘과 지아비께서는 아실 것이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승평 부부인 박 씨는 모멸의 비단 속에서도 금표 뒤에서도 자신의 절개를 지켜냈습니다. 육신은 갇혔으되 영혼만은 자유로웠습니다. 연산군 2년 정월, 서별궁 1496년 초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서별궁에 갇힌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연산군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연산군 일기 2년 정월 조에는 상께서 정사를 돌보지 않으시고 주색에 빠지시다. 간언하는 신하들을 잡아 가두시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고 그 분노는 점점 더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박 씨는 궁궐 안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무고한 신하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문,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소문, 밤마다 주연을 벌이며 기생들과 향락에 빠져 있다는 소문. 이 나라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구나.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녀는 궁궐에 갇혀 있었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던 그녀는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고 먹을 갈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동생 박원종에게 보낼 서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원종에게. 첫 문장을 쓰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번졌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연산군 2년 정월 서별궁 내실 1496년 정월 보름 한밤중 박씨는 밤새도록 서찰을 썼습니다. 촛불이 짧아지고 또 짧아졌습니다. 월시민은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처절했습니다. 원종아, 누이는 이제 깨달았느니라. 누이가 살아있는 한 이 폭군의 광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 박씨 가문은 영원히 이 추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라. 누이가 입궁한 지 8개월이 지났구나. 그동안 누이는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켜왔느니라. 전하께서는 누이에게 온갖 화려한 것들을 내리셨으나 누이는 단 한 번도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느니라. 누이의 몸은 이 금표 안에 갇혀 있으되 누이의 마음과 영혼만은 오직 지아비 한 분만을 향하고 있느니라. 하지만 원종아,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누이가 궁궐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누이를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으로 여기고 있느니라. 우리 박씨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느니라. 누이는 이제 결단을 내렸느니라. 누이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전하의 광기가 멈출 것이고 우리 가문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니라. 박씨는 붓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월시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시마, 이것이 유일한 길이니라. 누이가 죽으면 원종은 전하의 폭정에 대항할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니라. 누이의 죽음이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낼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것이니라. 박씨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원종아, 누이를 구하려 하지 마라. 누이는 이미 각오하였느니라. 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누이의 죽음을 깃발 삼아 이 폭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다오. 누이가 걱정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니라. 누이가 죽은 후 세상 사람들이 누이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니라. 부디 원종아, 훗날 누이의 명예를 회복시켜 다오. 누이가 절개를 지키다 죽었음을, 누이가 가문을 위해 희생하였음을 세상에 알려다오. 누이는 이제 지아비를 만나러 가겠노라.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평화를 저승에서는 누리겠노라. 원종아, 부디 건강하거라.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다오. 박씨는 서찰을 접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연산군 2년 정월 서별궁 후원 1496년 정월 16일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박씨는 월시미를 불렀습니다. 월시마, 이 서찰을 원종에게 전해다오. 오늘 밤 궁궐담을 넘어 원종의 집으로 가거라. 월시미는 서찰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저도 함께 가겠나이다. 마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사옵니다. 박씨는 월시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니라 월시마. 너는 살아서 증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하느니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니라. 월시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찰을 품에 깊이 넣고 박씨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저승에서는 편히 쉬시옵소서. 월시미가 떠난 후 박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위패를 모신 작은 사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월산 대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박씨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아비시여, 소첩이 이제 지아비를 만나러 가옵니다. 박씨는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소첩은 평생 지아비만을 섬겼사옵니다. 비록 폭군이 소첩의 몸을 가두었으나 소첩의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지아비를 떠난 적이 없사옵니다. 박씨는 위패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아비시여 소첩을 용서하소서. 소첩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큰 죄이옵니다. 하오나 이것이 유일한 길이옵니다. 소첩이 죽어야만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사옵니다. 연산군 2년 정월 박원종의 집 1496년 정월 16일 밤 월시민은 목숨을 걸고 궁궐담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박원종의 집에 도착하여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박원종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월시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시미, 어찌된 일이오? 누이께서는 무사하시오? 월시미는 품에서 서찰을 꺼내 박원종에게 건넸습니다. 박원종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서찰을 읽어 내려가던 박원종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이, 누이. 박원종은 서찰을 가슴에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무능하여 누이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구나. 월시미도 함께 울었습니다. 도련님, 마마께서 당장 오늘 밤에 거사를 치르실 것 같사옵니다. 부디 서두르시옵소서. 박원종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찰을 품에 넣고 말했습니다. 당장 대궐로 가겠소. 누이를 구해야 하오. 하지만 월시미가 그를 막았습니다. 안 되옵니다, 도련님. 마마께서는 도련님이 오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셨나이다. 마마께서는 도련님께서 마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이를 명분 삼아 폭군을 몰아내길 원하신다 하셨나이다. 박원종은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누이, 누이. 그의 울부짖음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연산군 2년 정월 서별궁 1496년 정월 17일 새벽 박씨는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소복을 입고 간소한 비녀 하나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연산군이 하사한 화려한 물건들은 모두 한쪽 구석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위패 앞에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지아비시여, 소첩이 이제 지아비 곁으로 가옵니다. 이승에서 함께한 시간은 짧았으나 저승에서는 영원히 함께하겠나이다. 박씨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구나. 누이가 먼저 가겠노라. 부디 이 나라를 구해다오. 박씨는 은장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여인답게 그녀의 마지막 순간도 의연했습니다. 꽃은 지지 않으리. 달이 지더라도. 그녀가 좋아하던 시구를 중얼거리며 박씨는 은장도를 자신의 목에 댔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그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로다. 그것이 승평 부부인 박씨가 본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연산군 2년 정월 서별궁 1496년 정월 17일 아침 동이 텄습니다. 나인이 박씨의 방으로 아침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 나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마, 마마. 박씨는 남편의 위패 앞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은장도가 꽂혀 있었고 붉은 피가 소복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퍼졌습니다. 연산군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박씨의 시신을 보고 너클 잃었습니다.
부인, 부인. 연산군은 박 씨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러셨소? 짐이 부인을 사랑했는데. 하지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자신의 집착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음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2년 정월 17일 조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 씨 서별궁에서 자결하다. 상께서 크게 슬퍼하시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뒤에는 한 여인의 처절한 희생과 고결한 절개가 숨어 있었습니다. 연산군 2년 정월 박원종의 집 1496년 정월 17일 낮 박원종은 누이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었습니다. 누이. 그는 누이의 서찰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누이의 죽음을 깃발 삼아 이 폭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다오. 박원종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이여, 반드시 복수하겠소. 이 폭군을 몰아내고 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소. 그날부터 박원종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신하들을 규합하고 반정을 계획했습니다. 누이의 죽음은 그들에게 명분이 되었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 씨는 죽었지만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서찰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달은 졌지만 곧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연산군 2년 정월 한양거리 1496년 정월 하순 승평 부부인 박 씨의 죽음 소식이 한양거리에 퍼지자 백성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승평 부부인이 자결하셨다더라.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아니라네. 들리는 말로는 그녀가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죽었다더군. 그렇다면 왜 궁궐에 들어갔단 말인가? 시장 한 구석에서 한 노파가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부인께서 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입궁하셨다더라. 하지만 그곳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절개를 지키셨고 왕께서 내리신 온갖 화려한 선물들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더군.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참말이오? 참말이라네. 궁궐에서 나온 나인이 직접 말하더군. 그 부인께서는 입궁한 후에도 줄곧 상복만을 입으셨고 남편의 위패 앞에서만 지내셨다더라. 왕께서 아무리 회유하셨어도 끝까지 거부하셨다지. 백성들 사이에서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왕의 총애를 탐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임을. 그녀가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죽음을 선택했음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의심했습니다. 진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4년 9월 박원종의 서제 1498년 가을 박원종은 누이가 죽은 지 2년 반이 지난 후에도 매일 밤 누이의 서찰을 꺼내 읽었습니다. 서찰은 이미 낡아서 군데군데 찢어졌지만 그는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누이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때가 무르익고 있소. 박원종은 은밀히 반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연산군 일기 4년조를 보면 상께서 생모 윤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고 크게 진노하시어 이에 관련된 신하들을 모두 죽이시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어 잔혹하게 처벌했습니다. 무오사화가 일어났고 수많은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원종은 같은 뜻을 품은 신하들을 조심스럽게 규합했습니다.
성희안, 유순정, 홍경주 등 연산군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때가 왔소. 박원종은 은밀한 회합에서 말했습니다. 이 폭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소.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오. 성희안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필요하지 않소? 왕을 폐위하는 것은 대역죄요. 박원종은 품에서 누이의 서찰을 꺼냈습니다. 명분은 여기 있소. 그는 서찰을 펼쳐 보였습니다. 내 누이 승평 부부인은 폭군의 광기에 희생당했소. 그녀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그녀의 죽음이 우리의 명분이요.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 씨의 이야기는 이미 조정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결한 절개와 비극적인 죽음은 연산군의 폭정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승평 부부인의 복수를 하는 것이요. 동시에 백성들을 폭정에서 구하는 것이요. 박원종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반정을 일으키겠소. 연산군 12년 9월 창덕궁 1506년 가을 중종 반정 전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미녀들을 차출하여 궁궐로 불러들였고 밤낮으로 향락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간언하는 신하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연산군 일기 12년 9월 조에는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도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다 신하들조차 상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여 반역을 꾀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박원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9월 2일 밤 그는 동지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바꿀 것이요. 박원종은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누이의 서찰이 품어져 있었습니다. 승평 부부인의 복수를 하겠소. 백성들을 구하겠소.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창덕궁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연산군은 궁궐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반정군이 궁궐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원종이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연산군은 그를 보고 떨며 물었습니다. 박원종, 내가 감히 영모를. 영모가 아니오. 박원종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는 정의로운 반정이요. 전하께서는 폭군이 되셨소. 내 누이를 죽이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요. 연산군은 그제야 승평 부부인 박 씨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가 집착했던 여인. 그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인. 하지만 그녀는 그의 광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인. 연산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박원종은 선포했습니다.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 그렇게 중종 반정이 성공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중종실록 즉위년 9월 2일 조에는 반정공신 박원종 등이 폭군 연산을 패하고 진성대군을 옹립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 원년 10월 승평부 사저 1506년 가을 반정이 성공한 후 박원종의 첫 번째 일은 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의 누이 승평 부부인 박 씨는 연산의 광기에 희생당한 무고한 여인이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사옵니다. 부디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종은 박원종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 씨는 절개가 고결하고 지조가 굳은 여인이었다.
연산의 폭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오명을 쓴 그녀의 명예를 회복한다. 그녀의 절개를 기리기 위해 연려정문을 세우도록 하라. 박원종은 왕명을 받들고 누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한양 외곽 양지 바른 곳에 있었습니다. 박원종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이여, 이제 누이의 명예가 회복되었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누이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요. 박원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누이께서 원하시던 새로운 시대가 열렸소. 폭군은 물러갔고 현명한 임금이 즉위하셨소. 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덤가에 핀 하얀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중종 2년 봄 승평 부부인 연려정문 제막식 1507년 봄 한양 거리 한가운데 승평 부부인 박씨를 기리는 연려정문이 세워졌습니다. 붉은 칠을 한 아름다운 정문이었습니다. 정문에는 금색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씨 연려정문 절개는 송죽과 같고 지조는 얼음과 같도다. 폭군의 광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그 향기 천년을 가리라. 제막식 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원종이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누이 승평 부부인은 억울한 오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왕의 총애를 탐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원종은 목이 메었습니다. 내 누이는 동생인 나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절개를 지켰습니다. 왕이 내린 온갖 화려한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돌아가신 남편만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내 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육신은 비록 궁궐에 갇혔으나 마음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나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원종은 정문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승평 부부인 박씨가 얼마나 고결한 여인이었는지를, 그녀의 절개가 얼마나 굳건했는지를. 백성들이 일제히 정문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씨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을 지킨 성녀였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중종 10년 승평 부부인의 무덤 1515년 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원종도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년 봄이면 누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가에는 하얀 목련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박원종은 무덤 앞에 앉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누이여, 누이께서 떠나신 지 벌써 20년이 되었소. 세월이 참 빠르오. 그는 술 한 잔을 따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누이께서 원하시던 세상에 왔소. 중종 전하께서는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소. 누이의 희생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목련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이여, 이제 편히 쉬시오. 누이의 명예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오. 후세 사람들이 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절개와 희생의 가치를 배울 것이오. 박원종은 무덤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400년 후 19세기 말 조선 왕조가 저물어가던 시기 한 선비가 승평 부부인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연려실 기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고결한 여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폭군 연산의 광기 앞에서도 절개를 지켰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가문과 나라를 구했다. 그녀의 절개는 얼음보다 깨끗하고 그녀의 지조는 옥보다 고결하다. 후세 사람들은 그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선비는 붓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승평 부부인의 연려 정문이 보였습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정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꽃은 져도 그 향기는 천년을 간다더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달은 졌지만 그녀가 남긴 빛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승평 부부인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절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승평 부부인처럼 살아야 한다. 학자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연구하며 탄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억울한 오명을 썼던 여인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다.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 그렇게 승평 부부인 박 씨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달이 지고 해가 뜨듯 어둠이 지나고 빛이 왔듯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녀의 향기는 천년을 이어갔습니다. 무덤가에 핀 하얀 꽃처럼 그녀의 절개는 영원히 시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달이 졌어도 꽃은 지지 않았습니다. 승평 부부인 박 씨의 마지막 서찰에 적힌 그 말처럼 지옥은 그녀가 갔지만 후세는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